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한국영상자료원 원장 김홍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러닝타임이 2시간 49분이라서 굉장히 긴 영화인데 조금은 피곤하셨을 것 같은데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화의 주연이신 장미 배우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이 영화가 1991년 작품이니까 벌써 3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요. 오늘 영화관에서 보신 건 아마 개봉 이후에 거의 처음이시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선 오늘 보신 소회를 먼저 여쭤보고 싶고요. 또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33년 전으로 되돌아간 시간적으로는 그렇고 영화적으로는 1910년대니까 말이죠. 네, 굉장히 오랜 시간을 뒤로 돌아간 시간이었네요. 저 역시 이 영화를 보통 영화들의 관객과의 대화를 하게 되면 한 5년 안에 있는 영화들을 하지 않나요? 5년에서 1년 사이에 영화를 하는데 이게 33년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저 역시 여러분들하고 같이 작품을 보는 것이 훨씬 좋겠다. 그래서 이 자리에 흔쾌히 응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뵙고 싶었고, 정지영 감독님 33년으로 돌아가니까 어떠셨나요? 33년의 영화로서는 어떤 느낌이세요? 근데 장미 씨가 네. 33년이나 지금이랑 협박이 되고 많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마음이 굉장히 산란하네요. 마음 한편으로는 영화 안에 지금 같이 있다가 나왔고 실제 현실에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극장이라는 공간 안에서 만나게 되니까 말이죠. 이렇게 오랜만에 관객과의 대화를 한 것도 굉장히 오랜만이고요. 또 이렇게 귀한 시간에 저희 영화를 또 감상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신 것도 저로서는 너무나 감사한 그 감격스러운 순간이네요.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화를 보신 관객 중에는 이 영화가 개봉됐을 때 영화를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심지어 그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으셨던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그 시대의 한국 영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생각을 정리해 봤는데, 우선 지금 20대 관객분들에게는 이 영화를 이미 보셨지만 또 아시겠지만 지금의 한국 영화와 크게 다른 점이 한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배급, 제작 방식 다 다르지만 기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그 당시는 필름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전체를 다 필름으로 촬영을 했고요. 지금도 영상자료원에서 이 영화의 원본인 네거티브 필름과 그리고 당시에 상영됐던 프린트들을 잘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얘기할 만한 것은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모든 장면들은 전부 실제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컴퓨터 그래픽이 한 커트도 없어요. 이 91년에는 컴퓨터 그래픽은 고사하고 제가 기억하기에 영화 현장에서 또 컴퓨터를 안 쓰던 시절이었어요. 요즘 같으면 현장에서 이렇게 출력으로 끝날 것들을 전부 먹지에 대고 직접 볼펜으로 써서 복사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말하자면은 아날로그 시대의 영화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현장감, 그리고 일종의 거의 다큐멘터리 같은 있는 그대로의 장소들. 저도 이 영화를 이번에 다시 보면서 굉장히 감탄했던 것이 20세기 초에 한국의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컴퓨터 그래픽에 의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로케이션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여기 보시면 알만한 곳이 많이 나오죠. 그런 근대 시기에 그런 역사적인 건축물들, 공간들을 찾아낸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장소를 정말 그 시대처럼 다 소품과 이런 여러 가지 미술을 통해서 구현해냈다는 것은
어쩌면 지금 한국 영화가 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혹시 이따 질문을 곧 받을 텐데 여러분께서 당연히 장미 배우님께 질문을 하셔야겠지만 혹시 그 당시 한국 영화나 또 이 영화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저에게 여쭤봐도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그 당시에 임권택 감독님의 연출부에서 조수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인데 91년에 그의 흥행 2위 영화가 사회 참미였고요. 그의 18만 흥행 1위 영화가 제가 조수였던 장군의 아들 2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인연이라고 하면 인연이 있네요. 네, 우선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영화가 그 당시에 국내에서 여러 영화제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고 또 흥행에서도 뭐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영화인데 특히 수상 실적을 보니까 대종상 영화제, 청룡 영화상, 순사 영화제 그리고 그해 한국에서 열렸던 아시아 태평양 영화제까지 전부 여우지원상을 휩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본인은 이 영화에서 연기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높이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이 영화의 연기가 그렇게 높이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지 혹시라도 말씀할 수 있으면 그걸 제가 얘기하라고요. 본인의 얘기를 그렇게 연기에 대한 평가를 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런 걸 네, 하더라. 네. 어려운 부끄러워서 말하기가 힘든 거이긴 하지만요. 제가 현재 49년째 현역 연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제 나이가 30살 이 정도의 나이죠. 그리고 참 얼마 전에 제가 지인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꽃다발을 주셨어요. 제 나이만큼의 꽃다발.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통 나이만큼의 꽃다발을 받는다는 건 영화 대사 속에서나 하고 있고 그 적은 양의 꽃다발일 텐데 지금의 현재 저한테 제 나이만큼의 꽃다발이라는 게 굉장히 낯설면서도 기쁘고 좋았는데 꽃의 색깔이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아주 짙은 붉은 장미색, 두 번째는 연한 핑크빛 나는 장미색, 그 다음에 하나는 하얀 장미. 또 이렇게 다른 게 장미 색깔을 다르게 해서 제 나이만큼의 장미를 받았는데 말이죠. 저는 이 영화를 찍을 즈음에 제 연기에 대해서 처음 시작 18살에 성춘향전으로 데뷔해서 이 영화를 찍을 때 이르기까지 연기를 처음으로 그 당시 약 3단계로 나눴어요. 1단계의 그 연기자의 저 태도로는 아마 좀 원시적인 형태겠죠. 원초적이고 본능적이고 어려서부터 그 나이 때까지 이르렀을 때의 모든 지성과 또 지식과 경험과 책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안에서 발견해 나가는 시기.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제 연기의 단계는 1984년에 배창호 감독과 최인호 작가의 소설로 만들어진 깊고 푸른 밤이라는 작품입니다. 그 즈음에는 제가 외국에서 공부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경험한 한국인으로서의 저의 위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서양에서 보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감성, 정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제가 이제는 좀 절제된 연기, 좀 이성적인 연기의 시기로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1992년도 이제 이 작품을 만들 때 즈음에는 그 두 가지를 통합해 보면 어떨까? 본능적이고 그리고 원래 있었던 모든 감각들 그런 것들을 완전히 표현해내는 데 집중돼 있다면 그리고 완전히 절제하고 내면화된 연기를 이성적으로 분석해서 하는 연기를 한다면 지금의 이 큰 작품을 맡을 적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제가 있을 때 이제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저한테 강의를 부탁해서 왔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제 연기를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할 때 즈음이었죠. 그래서 이제는 텍스트 있는 대로 연기자로서 연기론에 근거한 모든 연기 기술을 전부 다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형태를 연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 연기의 1기, 2기, 그리고 이게 제 3기로서
연기자이면서 동시에 공부하는 자로서 또 동시에 가르치는 자로서의 저를 아주 겸허하게 내려놓고 연기를 해보자라고 시작한 게 바로 이 작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초에 연기라는 걸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그 성취난전에 발탁돼서 연기를 코끼리의 몸을 막 더듬듯이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눈을 외국에 나가서 보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을 봤던 시절을 거쳐서 이제 학교에 들어오고 공부를 하게 되면서 총체적인 그 연기론에 입각한 텍스트대로 정말 하나하나 다 하면서 해야 된다. 내면의 연기와 외적인 연기를 전부 통틀어서 라고 시작하면서 첫 출발이 바로 이 영화였던 거죠. 그러니 그 여러 영화제나 외부의 객관자 심사위원들로부터 평가를 받은 건 아마 그러한 겸허한 자기가 아는 것과 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그대로 집행한, 그리고 정말로 하나하나 스스로 조약도를 하나씩 넣듯이, 그전에는 그 모든 게 자기하고 다 떨어진 거였다면 이 영화를 위해서 모든 지금 여기에 출연했던 모든 의상과 소품은 다 제가 준비한 건데요. 전부 다 완전 제작을 사회산맥 윤심덕을 위해서 총체적으로 전부 다 제작을 했고,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모자 소품이나 이런 것들은 영국 런던의 그 앤틱샵에서 전부 구현을 해서 이 1910년대라면 10년 전의 물건들을 공수했고, 또 뉴욕에 가서 모든 거기서 있는 소품들이 가능한 그런 소품들을 총체적으로 준비해서 외적인 어떤 완성도를 높이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이 영화에서 처음부터 찍은 건 오히려 저 맨 마지막에 임성민 씨하고 그 선상에서 바다로 들어가기 장면, 그 죽음의 장면부터 오히려 거꾸로 촬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화의 가장 그 완성도 높은 연기를 해야 될 시점을 영화의 처음부터 시작한 일본에서 거꾸로 진행이 된 상태, 그리고 외면에 어렸을 적에 그 약간의 들뜬 음성, 그리고 빼짝 마른 몸, 이것이 이제 원숙함을 더가면서 마지막에 저런 모습으로 변하기까지 모든 기본적으로 외적으로 체중 조절, 사운드 조절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아마 그 분석대로 노력한, 지금 보면 가끔 저도 보면서 손이 막 오그라들고 막 이러는 것이 없잖아, 엄청 있었는데, 그래도 그 순간 그 지성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 이런 점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장미 교수님의 연기론을 이렇게 저희가 요약해서 어떤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그럼 곧장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보겠는데요. 조금 질문을 생각하실 동안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그 정리해본 장미 배우님의 필모그래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뷔하신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976년에 성춘향전의 주인공으로 발탁되셨고요. 그리고 많은 작품을 하셨지만 아마 저희들이 많이 기억하는 영화는 77년의 겨울여자, 바로 이 사회참여를 연출하신 김호성 감독님의 작품으로 그 당시까지 한국 영화의 모든 흥행 기록을 깼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여자라는 영화는 말하자면 그 당시 70년대 어떤 한국 사회의 한 모습을 잘 대표하는 영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겨울여자의 흥행 기록은 나중에 임원택 감독님의 장군의 아들로 1990년에 깨졌죠. 그러니까 거의 10년 이상 깨지지 않았던 기록이고, 그만큼 그때 스타덤에 오르셨고요. 그리고 저는 78년에 출연하신 황일종 감독의 소옥별들의 모양에서도 굉장히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연기의 흐름 속에서 참 중요한 변곡점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후에 83년에는 배창호 감독님과 처음 작업하신 것이 적도의 꽃이었고, 그리고 이어서 방금 언급하신 85년도 깊고 푸른 밤, 역시 이 작품도 그의 최고의 흥행작이었죠. 그리고 이제 86년에 배창호 감독님의 황진이에 출연하셨고, 그 후에 이제 91년작 사회 찬미, 그리고 뺑을 쓰셨네요. 예. 그 전에 있는 거 김기영 감독의 느미가 있었죠. 네. 김기영 감독님의 정말 한국 영화사의 획을 그으신 대표적인 감독님과 다 작업을 해보셨던, 언젠간 제가 그 회고록을 기대하겠습니다. 한국 영화의 귀중한
사료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네. 가장 아쉬웠던 건 우리 정지원 감독님과 내일은 비를 준비하다가 촬영 못한 것이 굉장히 아쉬운 그런 작품입니다. 거의 그 김병청 소설가의 작품이고 거기서 제가 펜싱을 열심히 잘해야 되는데 펜싱 연습까지 한참 하다가 네 그것이 영화로서 완성되지 못한 시간을 가졌죠. 언제 감독님의 큰 작품 안에서 작은 판매원 역할이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지영 의원의 작업은 저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큰 역할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 제일 앞에 계시군요. 네, 뭐 말씀하실 때 잠깐 자기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어떤 영화인지 전혀 모르고 제목만 보고 이렇게 오게 됐고요. 그래서 전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보다 보니까 보면서의 느낌이 다르고 그리고 이제 지금 GV를 하면서의 느낌이 다르고 다 다른데 일단은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인상 깊게 생각이 든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지금 30대 후반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저는 이제 아날로그하고 디지털하고 둘 다의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데 배우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영화가 굉장히 연극적으로 느껴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이제 뭐 디지털로 된 영화를 볼 때면은 이게 어떤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빵 드러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영화를 보면은 계속 연극처럼 쭉 이어지는 그런 정서가 느껴져서 그게 또 다르게 좋게 느껴졌고요. 그래서 배우님한테 궁금한 게 뭐냐면은 제가 배우님의 이력을 이렇게 그 나이대와 이런 거를 정확히를 잘 몰라가지고 아마 이 역할을 하셨을 때 20대 초반 정도셨을 것 같은데 나중에 그 맨 처음 장면으로 찍으셨던 게 아마 제가 생각해봤을 때 뭔가 좀 어떤 인생의 풍파를 많이 겪고 연륜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장면을 찍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많이 그때하고 시간이 지나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때 이런 기분으로 찍었다 하는 뭔가 내 그 감정을 듣고 싶어요. 그 20대 초반에 내가 아직은 뭔가 인생의 풍파보다는 어떤 그런 꿈과 이런 걸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같이 연인과의 동반자사를 생각할 정도의 그 감정을 갖고서 이런 풍파를 다 겪고서 산전수전을 다 겪고서 이 연기를 딱 했을 때 그런 내가 어떻게 이 연기를 했지 하는 그런 감정. 제가 잘 설명이 될까 모르겠네요. 질문이 좀 너무 이렇게 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리게 봐주셔서 그 부분에 행복해요. 네. 김우중과 윤심덕의 그 이야기는 우리가 오랫동안 시대 안에서 들어왔고 그 시대에 있었던 정치적 또는 사회적, 문화적 상태를 이미 그 스타디하고 공부하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작품을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그거를 오랜 시간 동안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내가 이 작품을 왜 해야 하는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는데 내가 할 때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큰 물음들을 본인한테 우선 하게 되죠. 선택할 적에. 배역이 오면 배역을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늘상 이게 기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그죠 기획이 있고 그 다음에 감독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캐스팅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작품이 김호성 감독의 사회 참여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전에 겨울 여자도 왔고 세번작게 세번 길게도 왔고 그 외에 그 감독하고 했었고 왜 이 시대에 이 작품을 굳이 왜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 팀이 사회 참여를 할 때는 그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우린 다 같이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는 기본적인 분석의 시간들이 꽤 걸려요. 그리고 배우로서는 그 인물을 구현하기 위하여 그 당시에 시대상, 한국의 시대상, 식민화된 시대상, 그리고 지식인들은 뭘 했는가 이런 물음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그 배역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당연히 역사, 시대, 그 당시에 문화적 성격, 그 당시에 그 인물 군상들, 시대에 있어서의
그리고 지식인들의 생각, 그들 굉장한 지식인이고 신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갖고 있는 그 발랄함을 표현하기 위하여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걸었고 목소리는 약간 들뜨게라고 하고 그리고 약간 그 대사 속에 나오는 좀 경박한 언어 하나 때문에 굉장히 경박한 몸짓을 오버해서 해야 됐었고 뭐 이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배우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당시에 그 두 사람의 서사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또 다른 책들, 이런 문학적 감성, 정서, 감각적 정서 이런 것들을 모두 체화한 다음에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남녀에 있어서 조국이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주식인들은 그것을 보고 있으면서 견딜 수 없는 그 허무함 그리고 그 희망이 없다, 미래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거에서 서로 맞물리면서 그리고 손을 잡고 같이 그 현재 시간을 지워버리는 그런 여정을 겪게 되죠. 또 한 가지 김호성 감독님하고 애니깽이라는 영화를 하게 된 것도 있어요. 그것도 그 당시에 똑같은 시대에 비슷한 조금 더 어린 그 역사적인 그 사건이었는데 그들이 멕시코 애니깽 농장에서 그 노예로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면서 결국 험한 10대에 떠났던 인물들이 약 70대에 되돌아서 고향을 도착을 하고 나니까 우리 땅에 입을 맞췄다. 우리는 다시 조국으로 돌아왔다 하니까 머리 앞에 있었던 총칼을 들인 사람은 일본 제국지 시대, 식민화된 시대. 그가 평생을 바쳐서 돌아온 조국은 이미 식민화된 우리 조국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의 그 연기자가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감정적 정서는 단편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사회참미를 기획하고 그걸 하겠다고 했을 때 캐스팅이 되고 나서부터의 시간은 영화는 91년도에 나왔지만 저는 89년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체화된 상태에서 거의 들어가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영화 스토리상으로 차례대로 찍는 것이 아니라 끝에서 찍고 또 중간에 찍고 또 일본 로케이션 가게 되면 다 몰아서 찍어야 되니까 감정이 있는 게 다 들쑥날쑥한데 그 과정을 다 거치게 되는 것이죠.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설명이 더 잘 됐어요. 그러니까 네. 저쪽에 앞에 여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 또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영화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화면으로 그 모니터 화면으로만 보다가 이번에 스크린으로 보니까 되게 느낌이 달랐는데 원래 질문이 2개였거든요. 사회참미를 좀 스크린에서 봤어요. 네. 노트북으로만 봐가지고 감사합니다. 그전에는 이제 잘 못 느꼈는데 영화로 보니까 질문이 원래 있었는데 영화 속 의상이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의상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까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은 이제 뭐 윤심덕과 김우진 얘기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후에도 막 뭐 이탈리아에 몰래 살고 있다더라 이런 소문도 막 있었는데 배우님도 아마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소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들의 그 영화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지 궁금한 조금 전에 포함이 됐던 얘기인데 그러한 것이 있고 없고 간에 우리는 그냥 정설 우리가 이 시대에 왜 이 작품을 굳이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것을 따를 수 있는가 비화를 따를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원래 원한 대로 그 정설에만 따른 것인가 라고 하는데 우리는 바로 그냥 지금 현재 영화에 표현된 대로 그것으로 정리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네. 저는 장미 배우님을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알게 된 거는 장 배우님이 교수를 하면서 알게 돼서 저는 그냥 프로페서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장 교수님 아니면은 우리 원장님 그 두 분 중에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50년간 저널리스트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 다닐 때 국문과 교수님 중에 그 김우진 그 아들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서울대 국문과 교수를 그 했었습니다. 그 아드님이.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그 전에 독립문 서울 독립문 근처에서 한번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홍파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홍파동에 홍난파 하우스라고 있어요. 그 홍난파 선생의 증손자하고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홍파동은 그 홍난파가 거기 살았었다고 해서 그 홍파동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그 영화 중에 김우진, 윤심덕 그리고 홍난파 그렇게 같이 그 생활한 거로 공부도 하고 그런 걸로 돼 있는데 그 시대는 아마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런데 과연 그 교류가 있었는지 홍난파 선생하고 김우진, 윤심덕이 교류가 있었는지 그건 혹시 그 어떻게 고증이 되는 겁니까? 제 질문입니다 이게. 네. 그 당시 그 극화시키기 위한 각색이 조금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GV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더니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영화를 준비하신 시나리오 작가나 감독님은 훨씬 더 많은 자료들을 길게 파셨겠지만 어느 정도 많이 픽션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 속처럼 세 사람의 어떤 러브라인이랄까 그거는 상당 부분이 픽션이지만 그 당시에 동경 유학생들 사이에서 이러한 연극 활동이나 공연 활동을 했던 것은 분명히 기록에 남아있고 또 돌이켜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은 조선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친분은 있고 서로 간의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것이고 그리고 특히 윤심덕과 그 홍난파 사이에는 일종의 음악적인 길을 함께 가는 선구자로서 충분히 그런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덧붙이자면은 이 91년 당시에 이 사회 참미가 나올 당시에 제 기억에는 저도 이제 같은 세대지만 워낙 유명한 얘기이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오지 않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얘기였어요. 말하자면 이미 영화가 스포일러예요. 마지막에 두 사람이 이렇게 동반자살 할 거라는 거를 관객들은 다 알고 보는 영화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 영화를 그때 봤던 관객들은 앞으로 얘기가 어떻게 되지 모르자는 처음부터 딱 그렇게 영화가 직접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이제 홍난파의 나레이션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 당시 관객들은 그래서 그 과정이 궁금한 것이지 과연 저 두 사람의 사랑이 뭐 이루어질 것인가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관객들의 관심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픽션을 했는지가 더 궁금했겠죠. 장 교수님이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1910년대, 20년대가 혹시 떠오를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조금 덧붙이자면은 이제 이 영화 보면은 일본 로케이션을 진짜 일본까지 가셨었죠. 그럼요. 근데 이 당시는 일반인이 해외 여행을 가는 것이 자유화된 지도 벌써 한 1, 2년밖에 안 됐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일본으로 여행 가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시절이었는데 이렇게 스태프들이 다 가가지고 현지에 또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영화 기획 단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과연 가능할까라고 회의를 많이 품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 일본 문화가 개방되기 전이었습니다. 91년은 노태우 대통령께서 계셨을 때이고 일본 문화가 대중문화가 개방된 것은 그 김대중 대통령 때 왔으니까 이때는 일본 영화가 극장에 상영되지도 않고 일본 노래를 듣는 것도 불법이고 뭐 잡아가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 영화를 기획할 때 대사가 일본어로 나오고 또 일본 식민지 시대를 다루다 보니까 일본적인 요소들이 많이 등장할 텐데 그게 어떤 국민들의 반일 감정 같은 걸 자극하지 않을까 뭐 이런 염려도 했던 것 같은데 혹시 일본 로케 시절 하시는 것에서 좀 재밌는 에피소드는 없을까요? 또 어떤 좀 어려움을 겪으신 게 있었다면? 일본을 그 당시 저런 정도의 프로덕션은 한국 영화에서 가장 커다란 프로덕션이었어요.
그 화면을 봐서도 아시겠지만 그 건축물들이라든가 창경원에서 촬영하고 비원에서 촬영하고 경희궁을 찍고 경회로에서 찍고요. 네네 경회로에서 찍고 이게 전부 저희가 다 찍었고 그거를 또 다 가능하게 됐었고 그리고 비원 그 김호준이 집으로 나오는 거는 비원 안에 있었던 그 연경당, 네네 낙선제 연경당. 낙성제였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은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 문화재 안에서 전부 촬영을 하고 거기서 불을 김우진의 책을 양서를 태우잖아요. 거기서 불을 지르다니 그 귀한 문화재 안에서 그런 정도로 굉장히 그 강력했던 프로덕션이었던 거죠. 무모한 프로덕션. 모든 허가를 다 받아낸 그리고 그런 곳에서 찍은 이건 아까 말씀하신 다큐멘터리라고 하듯이 그런 경관을 다 볼 수 있는 창경은 그 물에서 모두 타고 다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봐도 놀라웠었던 그 프로덕션이었다. 찍을 적에는 그 생각이 안 되지만 라고 하고 그래서 일본도 3차례나 갔었던 거죠. 맨 마지막 씬을 찍으러 갔고 또 중간에 이제 있어요. 거기 백년동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시골에서 그 시골의 민속촌 같은 일본 특이한 집으로 만든 지붕이 있는 곳이 마지막에 김우진을 만나러 가는 곳 있죠. 거기를 또 찍으러 또 따라갔어야 했고 또 지금 또 부족해서 교토 시내에 또 갔었어야 했고 이런 식으로 3번이나 일본을 전 스텝이 다 갔었던 그 당시 뭐 지금 엄청난 프로덕션으로 운영됐었던 작품이었죠. 네, 그래서 정말 지금 보면서도 뿌듯한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서울에 있는 윤심덕의 집 또한 지금은 뭐 히스토릭 하우스처럼 돼버려서 좀 뭐 그거는 살 수도 없는 그런 곳에서 다 촬영했던 아까 말씀하신 모든 고증을 통틀어도 저 정도로 디테일을 찾아내기는 쉽지가 않는 그런 것이죠. 네. 일설에는 이 수많은 장소들이 네. 사회찬미가 촬영한 다음에 다른 팀에 가서 찍겠다 그러면 허락을 안 해줬다는 이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네, 이제 촬영의 실체를 알았으니까요. 네. 물론 이제 이런 그 작품들을 할 때 다들 충분히 스태프들이 조심하기 때문에 문화재를 훼손한 사례는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질문 있으신 분? 이제 뭐 손이 막 올라오네요. 그러면 저 제일 뒤쪽에 있는 분부터 이렇게 하나 둘 셋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조금 쫓기니까 질문은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화 정말 재밌게 잘 봤는데요. 저는 인상 깊었던 것이 그 배경음악으로 깔리는 음악이었는데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 부인이 계속 반복적으로 깔리더라고요. 그리고 윤신덕이 그 졸업 공연을 하는 장면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가 됐었고 그 나비 부인의 주인공인 초초상의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음악이 나오니까 윤심덕이랑 초초상이 이제 1대1로 이제 대립이 그 비유가 되는 걸로 계속 느껴졌는데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제 촬영하신 분의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해설이라고 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질문에 대한 연기에 대해서 네, 어떤 식으로 보셨는지. 윤신덕이 아무래도 성악가니까요. 초기에 졸업 공연 전에는 공부하는 학도이기 때문에 좀 불안한 점도 있고 그러한 것들이 공부하는 학도로서의 그 불안정함을 좀 표현하려고 했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러나 졸업 작품은 그래도 그 어느 정도 완성된 모습으로 해야 성악가로 배역의 설득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그 연습을 했고 사실 그 나비부인을 저렇게 길게 촬영한 것을 다 편집해서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감독님께서 굳이 그거를 다 넣으셔서 말하는데 그 당시에 말씀으로는 제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가여히 여겨서 편집을 많이 안 하고 넣어줬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렇지만 그 얘기는 바로 사랑하는 한 남자가 자기를 버리고 떠난
그 애절함에 대해서 그 하는 것이 윤심덕이 그때 그 사람과의 그 기다리는 그 애절함을 표현하게 된 것과 조금 그 부분 연계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박. 네, 이렇게 귀한 자리 만들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회참여 같은 경우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개봉한 영화인데 이제 왓챠에서도 보고 네, 영전에서도 보고 그랬는데요. 어디서 봐요? 한국 영상 자료. 네, 네. 당시 흔치 않는 능동적인 여성을 연기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뭐 겨울 여자 이화라든지 이번에 윤심덕도 그렇고 네, 네. 이제 내가 직접 선택하겠다, 수동적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앞선 여성 캐릭터를 신여성만 하죠. 네. 그런 연기를 이제 하셨는데 네. 요새는 또 이제 여러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고 네. 다른 여성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이런 연기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캐릭터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런 여성 캐릭터 정말 마음에 든다 하는 작품이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그거는 아마 정지영 감독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잘 보셨어요. 저는 데뷔작품 춘향전부터 시작해서 겨울여자, 황진이, 사이찬미, 뭐 조금 더 가깝게는 뭐 기코푸르바까지 비교적 수동적인 여성성을 연기한 게 아니에요. 주로 그 남성을 그냥 한 동료의 인간으로서 선택하고 당신은 나의 남성, 나는 여성, 그 전통적인 유교적 한계 내에서 여성성을 연기한 배역을 많이 하지 않고 그런 배역을 선호하지 않았어요. 지금에 와서 이제 저에게 또 다른 미래를 제안하신다면 그거는 정 감독님 영화에 출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봐주셔서. 그래서 대부분 저는 배역이 저한테 제안이 와도 그것을 늘 기다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그래도 모든 자연의 이치처럼 어느 순간 어느 한계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쇠퇴하고 또 다시 시작을 하고 이런 과정을 겪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만개가 될 수 있는 배역들 또 제가 들어가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배역들을 주로 선택을 하는 편이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제 나이 또 환경, 상황 이래서 그 캐테고리 안에서 그래도 그나마 제가 주로 선택해왔던 그런 배역과 근접한 그런 배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지영 감독님. 네. 감독님. 시간이 없어서 내가 한마디를 하긴 해야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마이크를 뺏었습니다. 우선 장미 씨한테 미안한 것은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봐요. 그래서 왜 내가 이 영화를 못 봤지 하고 91년도를 찾아보니까 제가 하얀 전쟁 때문에 정신이 없을 때라고 들어보니까 그래서 내가 못 봤구나. 그래서 아마 그때 하도 유명한 영화였기 때문에 나중에 비디오로도 찾아봤을 텐데 하여튼 어떻게 그냥 넘어가 버린 것 같아요. 근데 놀랐어요, 영화 보고. 우선 이 김우선 감독의 장기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영화라는 것, 이 영화가. 그동안의 다른 영화보다도 김우선 감독이 우리 감독자의 뭐라 그러냐면 이 데코 감독이라고, 데코레이션 전문이라고 이 정도로 무대 장치나 이런 데 세심한 신경을 쓰는 그런 감독인데 그런 감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더군다나 재미있는 거는 이 영화가 드라마타이즈가 된 영화가 아니고 완전히 분위기와 필링으로 가는 영화라는 것. 그래서 더 놀란 것이 그럴 때 연기자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드라마를 다 자기 해야 돼. 배경엔 드라마가 없어. 자기가 다 드라마를 만들어서 얼굴의 표정에 연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 이 영화가 이 흥행 요소는 제목이 사이찬미입니다, 그죠? 사이찬미 아까 김홍준 원장이 얘기했듯이 이 영화에 스포일러가 없죠. 다 아는 거지 그냥. 이 두 사람은 죽는 거. 근데 재밌는 게 찬미잖아요.
죽음을 찬미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죽음을 찬미하다니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서 호기심이 갈 거예요. 당시에는 나무란 시대에 이 두 사람의 불륜의 사랑으로 이 죽음을 선택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김효선 감독이 그 마지막 장면 뭐 죽는다고 둘이 깨갖고 떨어지는 거 없잖아요. 그냥 배전 저쪽으로 사라지는데 그 아름다움을 마지막 아름다움을 구현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를 분위기로만 간 게 아닌가. 그래서 연기자들을 너무 힘들게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장미 씨가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이 분장 같은 것도 너무 섬세하잖아요. 그 변화가. 장미 씨가 그 변화를 아마 철저히 체크하고 하면서 하여튼 고생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이 뒤늦게 좋은 영화를 봐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뭐 한없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영화 때문에 금방 끝내야 되거든요. 딱 질문 한 분만 더 받고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아까 손 드셨었죠? 예, 이쪽에 좀 주세요. 네, 저는 사이찬미라는 드라마를 보고 이 영화에 관심을 갖게 돼서, 그러니까 이종석 배우랑 신혜선 배우가 몇 년 전에 드라마에서 나왔었는데, 사실 저는 근데 좀 드라마가 좀 아쉬웠거든요. 왜냐면 되게 좀 찐득한 감정, 되게 복잡하고 다층적인 감정에 들어갈 수 있는 사건인데, 이 TV 장르라는 TV 드라마라는 장르 뭐 이렇게 때문인지 그 감정이 너무 좀 뭔가 딱딱 아구가 너무 맞아떨어지게 잘 매끄럽게만 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좀 아쉬움을 갖고 있던 찰나에 영화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근데 이것도 유튜브에서 그거 보기에는 너무 길어서 좀 부담을 갖고 있다가 오늘 극장에서 보게 돼서 너무 영화 좀 잘 봤고, 사실 몇 년 전에 나온 최근의 드라마보다 지금 91년도에 나온 영화가 뭔가 그 사건에 대해서 더 뭔가 강하게 무언가를 좀 던져준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좀 그런 점도 되게 좀 신기한 경험이었고, 배우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윤심덕이라는 인물을 뭐 시나리오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전부터 뭐 알고 계셨을 수도 있지만, 이 인물을 처음 만났을 때 이 기억, 이런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다가왔는지, 이게 뭐 배우로서 준비하셨을 때든 아니면 그냥 뭐 이런 사람이 있었네라는 걸 알게 됐을 때든, 혹시 이 윤심덕이라는 실제 존재했던 인물과 첫 만남의 그런 순간의 감정이나 기억 같은 것들을 좀 여쭤볼 수 있을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배우가 실제의 인물을, 실제 시대에 살았던 인물을 연기하는 것과 작품 안에서 창작되어진, 각색되어진 인물을 연기할 적에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 시대에 살았던 인물을 연기해야 할 때는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해요. 제 주관적인 것도 있지만 그 외에 객관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내는 자료들을 전부 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우선이죠. 역사성, 그 인물들의 역사성, 시대성, 이것이 우선되고, 그 다음에 자기 주관의 것들은 그 인물을 해나가면서 갖고 있는 그 상황에 있어서의 어떤 자기가 침잠돼서 느끼는 자기 감성이, 자기 지성이 그 수준에서 해석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실존에 있었던 인물에 대한 객관성 때문에 그 창작되어진 인물을 연기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각자가 다른 그 생각들을 갖고 있겠죠. 지금 질문하셨던 것처럼 제가 윤심덕이라는 인물을 처음 만나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느꼈을 때와 또는 배우로서 만났을 때 차이가 있듯이, 일반인들도 윤심덕에 대한 그 두 분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과 부정적인 해석, 또는 전혀 모르는 또 이런 분들, 그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이 인물을 표현하는데 설득력 있게 표현이 되느냐가 주관점이 되는 것이 창작했던 작품의 인물과 실제 실존했던 인물의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인물들을 왜 이 시대에 91년도에
왜 이 시점에 우리가 표현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중점으로 표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전체 제작셋 우리 팀들의 그 목표예요. 이 어떤 그 규정하는 지점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건 약간 사회참여는 레파토아처럼 지난번에 SBS에 했을 때 그 시대의 그 팀들은 드라마라는 시리즈 장르 안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영화는 조금 더 깊게 침잠되게 표현이 된 거 91년도에 그 전에 저 이전에 다른 문희 선생님이 하셨나요? 네, 사회참여를 또 60년대에 또 작품이 있었어요. 레파토아처럼 그러니까 로메오와 줄리엣처럼 춘향전처럼 그 시대의 팀들이 이 작품을 기획해서 왜 이 시점에 이거를 어떻게 왜 구현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그 메시지는 뭔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제 작품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역시 우선 아까 처음에 연기할 적에 그 작품과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포괄적으로 또는 집중적으로 그 구한다. 그 인물들 전부 다 구해서 그거를 통계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러한 일이 있었던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계 매혹적인 연인들 저의 경우는 그런 책들까지 찾아가지고 이 매혹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또 죽음에 대한 찬미를 하는데 그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들은 조국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석하는가 왜 우리는 이 작품을 하는가 그 감흥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총체적으로 해서 그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질문에 대한 게 무엇인데? 저희가 다음 촬영 때문에 빨리 끝내라는 사인이 오고 있어가지고요. 네. 오늘 너무 열강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여쭤보려 그러는데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의 그 배우님의 연기 생활의 전망은 어떤지, 오늘의 소감 어떠신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들께 제가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31년 전에 찍었던 저의 모습을 아까도 말했지만 오글거리면서 봤다가 이 정도면 괜찮다. 점점 나아지네 하다가 다 끝났을 때 약간 안도가 되는 이게 31년 전 훨씬 전의 이야기지. 그러니까 됐어. 내가 그때 생각이나 연기력이나 또는 내가 준비해야 될 그 모든 것이 그 수준이었어. 그러나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은 그리고 성실하게 임했다. 겸허하게 임하려고 노력했다. 이 지점을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앞으로도 늘 그런 마음과 태세로 제가 아는 것이 이것밖에 없으니 이것 외에는 더 이상 잘 안 되네요. 그렇지만 앞으로 더 노력해서 조금 더 나았게 해볼게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시간 저를 만난 기회로 앞으로도 그렇게 대견하게 또 격려해 주면서 배려해 주시면서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와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요게 더 좋아요. 줄을 저쪽으로 설게요. 너무 막지 마시고요. 그쪽으로. 오늘이 며칠이죠? 13일이죠? 알고 오셨네. 여기는 몇 시에 영화 감사합니다. 뒤로 그리고 뒤에 있는 분들 이해해 주십시오. 여기 우리
이거 어디서 황진이 났어? 블루레이. 황진이 블루레이. 영화 재밌었어요? 예, 너무 잘 봤어요. 기사님한테 보내줘야 되잖아. 아예 차라리 기사님한테 인형? 내가 전화. 이게 뭐야? 어머니 여보세요. 네, 기사님, 그거 지금 방금 제가 그 문자 보냈는데요. 네, 만투라는 레스토랑이더라. 네, 네. 글로 갈 겁니다. 그냥 계시면 됩니다. 그냥 모시고 내려갑니다. 네, 네, 네. 네. 선생님하고 같이 가시자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조금만 서툴러 주시면 성함 소연? 네, 연. 맞아.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홍서 감독님 영화도 너무 잘 봤고요. 그랬어요? 네, 아, 제 영화를 좀 봤구나. 아, 예, 사회천미 오늘 처음 봤는데 너무 연기 너무 좋으셨고. 처음 봤어요? 네. 아, 그렇구나. 영화 쪽에 하면 한상훈 영화도 이런 거 아, 남편도 아, 그래요? 진짜 영광입니다. 깊고 큰 밤이랑 아, 적대 그랬어요? 봤어요. 그랬어요. 다 봤어요. 건강하시고요. 네. 저는 유수빈 너무 재밌어요? 저는 모르고 봐서 그 사가 죽는 건지 모르고 봤는데 아드님이 너무 몰입해가지고 네. 김민영. 김민영? 네. 안녕하세요. 이름이? 다모앙입니다. 다모앙? 그 8시에 좀 이따 찍자.